그날 아침 평안이 마을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다. 새들이 지저귀고 나무숲에는 아직 이슬이 맺혀 있었으며 마을 가장자리를 흐르는 작은 강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그러나 그 평온은 마을 끝자락의 소박한 집담장 뒤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어두운 비밀로 인해 곧 깨지고 말았다. 마을에서 현명하고 친절하기로 소문났던 한 남자인 시아버지가 뜻밖의 행동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던 것이다. 그 모든 일은 가족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고요함 속에서 벌어졌다. 하지만 운명은 속일 수 없었다. 그 남자의 아내이자 며느리의 시어머니이며 집안의 안주인이었던 그녀는 우연히 이 부끄러운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순식간에 모든 사람의 삶을 바꿔놓았다. 분노, 고통, 배신감이 폭발했고 그날 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극으로 끝났다. 시아버지는 살해당했고 그의 시신은 고요한 강물에 버려졌다. 그 강은 그날 이후로 한 가족의 치명적인 비밀을 간직한 말 없는 증인이 되었다. 오늘 우리는 이 비극의 전체 연대기를 파헤쳐 볼 것이다. 숨겨져 있던 금지된 비밀부터 모든 것을 파괴한 발각의 순간, 그리고 온 마을을 충격에 빠뜨린 치명적인 결정까지. 이 이야기는 어둡고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신뢰, 배신, 그리고 인간 행동의 결과에 대한 쓰라린 교훈으로 가득 차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 2021년 8월 25일 아침, 충청남도 논산시 평화리 마을의 하늘은 아직 옅은 안개에 덮여 있었다. 가뭄이 절정에 달해 금강의 수위는 평소보다 눈에 띄게 낮아졌고 강기슭에는 야생갈대가 무성하게 자란 모래톱이 드러나 있었다. 고요한 아침에 정적을 깨며 물을 가르는 노 젓는 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왔다. 노를 젓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박만식 영감이었다. 그는 평생의 절반을 이 강에서 뱃사공으로 일해왔다. 박 영감은 60이 넘은 나이로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렸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몸집은 작았지만 근육질이었고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의 불평 없이 강 이편과 저편을 오가며 사람들을 실어 날랐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박 영감이 있는 한 금강은 우리 마을을 위해 계속 숨쉴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날 아침에도 그는 국도 근처의 작은 시장에 내다 팔마른 장작 한 묶음을 싣고 강을 건널 참이었다. 그러나 그의 배가 갈대가 무성한 강구비에 이르렀을 때 박 영감은 갑자기 노를 멈췄다. 그의 코끝에 지독한 악취가 스며들었다. 흔한 죽은 물고기나 진흙 냄새가 아니었다. 속을 메스껍게 만드는 비릿한 냄새였다. 수십 년간 다져진 그의 본능이 즉시 경고 신호를 보냈다. 그는 노를 멈추고 눈으로 주위를 샅샅이 훑었다. 아니나 다를까 강기슭 갈대 사이에 무언가 둥둥 떠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수풀에 걸려 있었다. 초록색과 흰색이 섞인 짠 것처럼 보이는 비닐 마대 자루였다. 반쯤은 물에 잠겨 있고 반쯤은 부풀어 오른 채 떠 있었다. 자루는 새 것처럼 보였지만 물에 흠뻑 젖어 무거워 보였다. 박 영감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아마도 누군가 동물의 사체를 강에 버렸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따금 일어나는 일이었다. 사체라 해도 건져내야지. 강을 오염시키게 놔둘 순 없지. 그는 혼잣말을 했다. 혼자서는 역부족이었기에 그는 배를 기슬게 되고 마침 근처에서 풀을 베고 있던 젊은이 김민준을 불렀다. 건장한 체격의 민준이 곧바로 달려왔다. 두 사람은 대나무 장대를 잘라 갈고리를 만든 뒤 힘을 합쳐 자루를 강기슭에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로 끌어올렸다. 그것은 엄청나게 무거웠고 두 사람은 잔디 위에 겨우 내려놓을 때까지 숨을 헐떡였다. 하지만 땅 위에 놓인 자루를 보자 두 사람은 침묵에 잠겼다. 자루 안의 형태가 이상했다. 가축의 사체처럼 둥글거나 온전한 모양이 아니었다. 크게 부풀어 오른 부분이 있다가 갑자기 좁아지는 형태였다. 민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박 영감을 바라보았다. 박 영감의 심장도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영감님, 그냥 열어보죠.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박 영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늙은 손으로 자루 입구를 묶고 있는 나일론 끈의 매듭을 더듬었다. 끈은 약간 사갔지만 매듭은 단단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마지막 매듭을 풀었다. 자루 입구가 조금 열리자마자 훨씬 더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그 순간 민주는 비명을 지르며 창백해진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세상에, 맙소사. 박 영감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자루 안에서 길고 검은 머리카락 한 뭉치가 보였다.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엉겨 있었고
이미 부풀어 오른 두피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진흙과 물 사이로 부패한 여성의 얼굴 일부가 드러났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사람의 시신이었다. 강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갈대숲을 흔들었다. 그 소리는 섬뜩한 분위기를 더했다. 민주는 흐느꼈고 박영감은 관자놀이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수십 년간 강에서 온갖 종류의 떠내려온 사체를 보았지만 이토록 끔찍한 죽음과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장님, 강에서 시체가 나왔습니다. 어서 경찰에 신고해 주십시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식은 온 마을로 퍼져나갔다. 주민들이 강가로 몰려들어 두려움 가득한 얼굴로 수군거렸다. 누구일까? 어쩌다 자루 안에 설마 살인 사건인가? 질문들이 답 없이 허공에 맴돌았다. 박영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주받은 자루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직감했다. 오늘부터 평화리 마을의 평온은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강물 속에서 막 모습을 드러낸 어두운 비밀이 모든 평화를 집어삼킬 폭풍을 몰고 오고 있었다. 금강가에 아직 옅은 아침 안개가 거치지 않았을 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평화리 마을의 정적을 갈랐다. 박영감의 신고 후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논산경찰서 순찰차 여러 대가 현장으로 달려왔다. 처음에는 수군거리기만 하던 주민들은 이제 숨을 죽인 채 과학수사팀이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는 것을 지켜봤다. 날카로운 눈빛의 한 경찰 간부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수사과장인 강태식 경정이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폴리스 라인 설치하고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하십시오. 주민 여러분 모두 물러서 주십시오. 몇몇은 코를 막았다. 곧이어 충남경찰청 과학수사대 CSI-팀이 흰색 방호복, 장갑, 기록용 카메라 등 완전한 장비를 갖추고 도착했다. 팀장인 윤서연 경위가 강 경정에게 빠르게 다가갔다. 과장님, 현장 감식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짧게 말했다. 자루가 발견된 갈대숲을 따라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길게 펼쳐졌다. 팀은 신중하게 움직였다. 모든 발걸음이 기록되었고 자루와 강기슭까지의 거리, 느티나무와의 상대적 위치, 그리고 자루에 묻은 진흙의 종류까지 세밀하게 조사되었다. 초록색과 흰색이 섞인 마대자루는 여러 각도에서 촬영되었고 남아있던 파란색 나일론 끈의 일부는 증거물로 잘라져 라벨이 붙여졌다. 자루를 열자 팀원들은 숨을 참았다. 부패하여 부풀어 오른 긴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중년 여성의 시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코를 찌르는 악취에 몇몇은 뒤로 물러섰다. 55세 전후의 여성, 신장 약 155cm, 낡은 꽃무늬 홈웨어를 입고 있음. 한 팀원이 보고했다. 윤경이는 시신의 머리와 얼굴을 살폈다. 왼쪽 뺨과 이마에 넓은 타박상이 있습니다. 턱뼈에 골절이 보입니다. 자상이나 절창은 없습니다. 강에 버려지기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강 경정은 첫 목격자인 박영감과 김민준에게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은 여전히 길가에 앉아 있었다. 이 자루를 버리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박영감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갈대 사이에 걸려있는 자루만 봤습니다. 사람은 없었습니다. 민준도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강 경정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형사들이 자세한 진술을 받을 겁니다. 이후 과학수사팀은 부검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현장 주변의 흙, 진흙, 강물 샘플을 채취했다. 3시간 동안 쉼없이 모든 증거가 꼼꼼하게 수집되었다. 시신은 시신낭에 담겨 구급차로 옮겨졌다. 마을 주민들은 단순한 시신 발견 이상의 큰 사건이 벌어졌음을 직감하며 말없이 서 있었다. 마을 회관에 임시지휘본부가 차려졌다. 강 경정은 핵심 팀원들과 짧은 회의를 주재했다. 이건 단순한 시신 발견이 아닙니다. 계획된 살인사건입니다. 범인은 시신을 강에 버려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첫 번째 단계는 피해자의 신원 확인입니다. 신원이 없으면 수사의 시작점도 없습니다. 그는 윤경이를 가리켰다. 윤경이 지문과 DNA에 집중해 주시오. 가능한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수사팀에게는 다른 지시를 내렸다. 논산, 공주, 부여, 심지어 전북 지역까지 실종자 신고를 즉시 확인하십시오. 특히 중년 여성 실종 사건에 집중하고 필요하다면 집집마다 방문 수사도 하십시오. 한 젊은 형사가 물었다. 과장님, 만약 피해자가 외지 사람이라면요? 강 경정은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금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샅샅이 뒤지시오. 어부, 모래 채취업자, 의심스러운 것을 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시오. 단 하나의 가능성도 놓치지 마시오. 회의가 끝났고 모두들 진실로 가는 길이 길고 험난할 것임을 깨달았다. 밖에서는 주민들이 여전히 서서 피해자가 누구일지 추측하며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박 영감은 마을회관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사랑해온 강이 이제 막 어두운 비밀을 드러냈다고 느꼈다. 평화리 마을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폭풍에 곧 직면하게 될 것이었다. 충남경찰청 부검실은 소독약 냄새와 축축한 공기가 뒤섞여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질서 정연했다. 이제 피해자 이선희의 시신이 부검대 위에 놓여 있었다. 며칠간 물에 잠겨 부풀어 오른 시신 때문에 부검팀은 극도로 신중하게 작업해야 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중요한 증거를 훼손할 수 있었다. 윤서연 경위가 팀을 이끌었다. 모든 타박상, 피부 변색, 외상 흔적을 기록하세요. 그녀가 단호하게 지시했다. 2명의 팀원이 시신 전체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는 동안 다른 팀원은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지에 적었다. 낡은 꽃무늬의 홈웨어는 시신에 달라붙어 있었다. 옷에 묻은 미세한 진흙 조각과 식물 파편들은 분석을 위해 수집되었다. 윤경희는 머리와 얼굴을 면밀히 살폈다. 왼쪽 뺨과 이마에 넓은 타박상이 있었고 턱뼈는 골절되어 있었다. 자상이나 절창은 없습니다. 외상의 위치로 보아 피해자는 둔기에 맞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강에 버려지기 전에 사망했다는 정황이 뚜렷합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한편 다른 팀은 피해자의 지문 채취에 매달렸다. 물에 불어 심하게 손상된 손가락 끝 상태에 젊은 형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쉽지 않겠습니다. 지문이 거의 식별 불가능합니다. 윤경희는 앞으로 진행할 절차를 설명했다. 표피 재구성, 손가락 끝 피부층을 드러내 특수 화학 약품으로 건조시킨 후 다시 인쇄하는 방식이었다. 팀은 정밀하게 작업했다. 각 지문은 디지털 벡터 이미지가 형성될 때까지 여러 번 테스트되었다. 팀은 3일 동안 거의 잠도 자지 않고 지문 재구성 작업을 마쳤다. 2021년 8월 28일 오후 디지털 데이터가 경찰청 신원 확인 시스템으로 전송되었다. 결과는 신속하게 나왔다.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이선희, 1966년 5월 12일생, 충청남도 논산시 평화리 거주. 강태식 경정은 이 소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제 시작점입니다. 지금부터 가족과 주변인 수사에 집중하십시오. 지문 외에도 부검팀은 피해자의 폐에서 채취한 강물과 진흙 샘플을 현미경 및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분석했다. 금강의 강물과 그곳 특유의 담수 조류가 발견되었다. 이는 피해자가 강에 버려졌을 때 아직 살아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 증거는 피해자의 죽음이 사고가 아닌 고의적인 행위의 결과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임시지휘본부인 마을회관 구석에 박 영감이 앉아 있었다. 강과는 약 250m 떨어진 곳이었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나중에 피해자 가족이 겪을 충격을 상상했다.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수군거렸고 일부는 마을의 분위기가 뒤흔들린 것에 눈물을 흘렸다. 오후 3시 과학수사팀은 초기 검사를 마쳤다. 끈, 옷, 진흙, 마대, 자루, 조각 등 모든 증거는 깔끔하게 포장되어 추가 분석을 위해 수사과로 보내졌다. 강경정은 팀에게 지시했다. 오늘 밤 피해자 가족을 방문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반응을 기록하세요.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평화리 마을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평소 고요하던 금강은 이제 말없는 증인이 되었다. 부검 결과와 주민들의 정보 등 모든 증거가 하나로 합쳐져 8월 20일 밤 이선희의 죽음 뒤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을 밝혀낼 사건의 윤곽을 그려나갈 것이었다. 강경정은 시계를 보았다. 밤 8시였다. 내일 우리는 가족 신문을 시작한다. 모두 신중하면서도 단호해야 한다. 단 하나의 흔적도 놓치지 마라. 밖은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비밀의 폭풍은 이미 평화리 마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수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다. 평화리 마을에 밤이 내렸을 때 경찰차 2대가 좁은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이웃집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강태식 경정은 동료들을 바라보며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집중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과 표정을 주시하십시오. 밤 8시 30분경
그들은 피해자 가족의 집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중년 남성, 즉 피해자의 남편인 최강식이 소박한 실내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이시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게 들렸지만 눈은 초조함을 드러내듯 빠르게 깜박였다. 안녕하십니까? 논산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이선희 씨에 관해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강경정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최강식은 마른 침을 삼켰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들어오시죠. 차라도 한 잔. 그는 서둘러 대답하며 문을 활짝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여성 박지혜가 네 살배기 딸 하나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경찰을 보자 지혜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오른손은 아이의 몸을 꽉 쥐었고 왼손은 무릎 위에 옷자락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의 숨결이 가쁘게 새어나왔다. 강경정은 그녀의 몸짓을 기록했다. 충혈된 눈, 미세한 떨림, 불규칙한 호흡. 박지혜 씨, 이선희 씨의 며느리 되십니까? 강경정이 차분하지만 예리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지혜가 고개를 숙인 채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이따금 딸 하나에게 향했다. 강경정과 팀원들은 그들을 천천히 거실로 안내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 바닥은 조명 아래 반짝였고 테이블과 의자는 먼지 하나 없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강경정은 잠시 몸을 숙여 자외선 랜턴으로 방 구석구석을 비췄다. 몇몇 작은 얼룩들이 희미하게 반사되었다. 최강식 씨, 박지혜 씨, 마지막으로 이선희 씨를 본 게 언제입니까? 강경정이 물었다. 지혜는 남편을 흘끗 쳐다본 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난주 금요일 밤이었어요. 부엌에서 어머님을 봤어요. 최강식이 말을 이었다. 저희는 옆 동네 친척집에 가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소식이 없어도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너무나 일치했다. 강경정은 그들을 더 오래 지켜보며 신체 반응을 관찰했다. 지혜의 눈은 이따금 하나를 쳐다보며 아이의 머리를 빠르게 쓰다듬었는데 이는 명백한 불안감의 표시였다. 최강식은 뻣뻣하게 앉아 양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고 있었고 어깨는 경직되어 있었다. 좋습니다. 당분간 이 집은 저희가 보존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든 물건에 손대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기술팀이 와서 정밀 감식을 진행할 겁니다. 강경정이 말했다. 2명의 경찰관이 집안 곳곳에 표시를 하기 시작했고 중요한 문과 서랍에 라벨을 붙였다. 강경정과 한 팀원이 거실 전체를 샅샅이 살폈다. 조명이 꺼지고 랜턴 불빛만이 공간을 비췄다. 이전에 희미했던 몇몇 얼룩들이 이제 더 선명하게 보였다. 소파 근처 바닥에 작은 핏자국과 깨끗한 천으로 덮인 유리 조각이었다. 이것들이 피해자의 마지막 밤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경정이 조수에게 속삭였다. 지혜는 더욱 불안해 보였다. 숨이 가빠지고 손은 옷자락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어깨가 오르내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강경정은 목소리 톤을 낮추어 공감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지혜 씨, 하나는 안전합니다. 저희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혜의 눈이 잠시 하나를 향했다가 다시 강경정에게 돌아왔다. 그녀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 어깨가 축 처지고 숨이 무거워졌다. 팀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했다. 입술의 떨림, 충혈된 눈. 이것은 심리 분석의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었다. 두려움, 불안 혹은 죄책감. 강경정은 최강식에게로 돌아섰다. 최강식 씨, 저희는 당신에게도 같은 것을 물을 겁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솔직할수록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최강식은 마른 침을 삼키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어깨와 손의 긴장은 뚜렷하게 보였다. 몇 분 동안 경찰은 그들의 눈 깜박임, 호흡, 손의 움직임까지 관찰하고 기록했다. 지혜는 통제력을 잃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지고 아이와 옷자락을 번갈아 움켜쥐었다. 강경정은 공격적인 반응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면서 심리적 압박이 서서히 작용하도록 기다렸다. 집 밖에서 박영감과 김민주는 안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속삭임 소리를 들으며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들은 오늘 밤이 더 큰 진실이 밝혀지는 시작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밤 10시 강경정은 그날 밤의 조사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기술팀은 현장 보존 조치와 초기 관찰을 마쳤다. 집은 이제 내일 아침에 정밀 감식을 위해 안전하게 확보되었다. 지혜는 하나를 꼭 껴안은 채 힘없이 앉아 있었고
최강식은 긴장했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다. 강경정은 잠시 집을 바라보다 말했다. 내일 아침 정밀 현장 감식과 공식 신문을 시작한다. 이 단계가 결정적이다. 모든 움직임, 반응, 증거가 사건의 조각이 될 것이다. 평화리 마을은 곧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밤 금강은 여전히 고요하게 흘렀지만 피해자 가족의 집안에 있던 비밀의 그림자는 그 끝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오늘 밤 수집된 모든 단서는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선희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를 밝혀낼 것이었다. 평화리 마을의 아침이 밝아왔다. 최강식의 집 창문으로 햇살이 어깨에 스며들었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긴장감이 공간을 짓눌렀다. 강태식 경정과 그의 팀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정밀 현장 감식과 공식 신문을 위해서였다. 감식 시간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로 예정되었다. 기술팀은 카메라, 과학수사 장비, 자외선 랜턴, 증거물 가방 등 완벽한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강경정은 잠시 집을 바라본 뒤 팀에게 말했다. 오늘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이곳의 모든 움직임, 모든 물건이 책임자를 밝혀낼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를 무릎에 앉힌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었으며 손은 떨리고 있었다. 최강식은 벽 근처에 서서 어깨를 긴장시킨 채 길고 빠른 숨을 내쉬었다. 강경정은 두 사람을 면밀히 관찰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세부 사항을 추적할 겁니다. 침착하십시오. 지혜 씨, 하나는 안전합니다. 강경정이 지혜의 눈을 바라보며 안전함을 느끼게 하면서도 상황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팀은 거실 감식을 시작했다. 조명이 꺼지고 자외선 랜턴만이 바닥 표면을 비췄다. 어젯밤 희미하게 보였던 몇몇 얼룩들이 이제 선명하게 나타났다. 소파 근처에 마른 핏자국, 유리조각, 그리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청백색 천의 미세한 잔여물이었다. 모든 물건은 촬영되고 수집되었다. 강경정은 최강식을 바라보며 목소리 톤을 더 단호하게 했다. 최강식 씨, 우리는 모든 물건, 모든 움직임을 기록할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감식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최강식은 마른 침을 삼켰다. 몸은 경직되었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손은 주먹을 쥔 채였고 어깨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다. 이어서 강경정은 지혜에게로 향했다. 지혜 씨,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듣고 싶습니다. 누구도 하나를 해치지 않을 겁니다. 아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혜는 고개를 숙였다. 숨이 가빠지고 어깨가 떨렸다. 하나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고 눈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강경정은 지혜가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심리적 압박이 서서히 작용하도록 기다렸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와 마당의 아침 새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마침내 지혜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그날 밤 부엌에서 어머님을 봤어요. 아버님도 거기 계셨고요.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팀은 단 하나의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단어를 꼼꼼히 기록했다. 강경정은 기술팀에게 부엌과 거실의 핵심 지점을 조사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자외선 불빛 아래에서 그들은 바닥과 문손잡이에서 작은 혈흔 잔여물과 시신을 감쌌던 자루와 일치하는 청백색 천 조각을 발견했다. 이 증거는 최강식과 지혜를 그날 밤의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팀은 이어서 시신을 강으로 가져가기 전에 자루를 보관했던 뒷방을 조사했다. 창고 구석에서 그들은 마른 핏자국과 추가적인 천 조각을 발견했다. 모든 샘플은 추가적인 실험실 분석을 위해 깔끔하게 포장되었다. 강경정은 두 용의자를 쳐다봤다. 지혜 씨, 최강식 씨. 이 물리적 증거는 당신들을 이선희 씨의 죽음과 명확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완전한 진술을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수집되기 전에 진실을 말할 기회입니다. 지혜는 하나를 꼭 껴안고 흐느껴 울었다. 최강식은 여전히 긴장한 채 얼굴이 붉게 변했고 주먹 쥔 손은 더욱 단단해졌다. 강경정은 지혜가 진정할 수 있도록 몇 분을 기다렸다. 그 후 지혜는 금지된 관계, 시어머니가 그들을 목격했던 밤, 그로 인해 발생한 긴장감, 그리고 결국 내려진 비극적인 결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최강식도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지만 계산적이었다. 그는 아내의 죽음에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어떻게 시신을 자루에 넣어 강으로 밀었는지 설명했다. 그의 몸짓은
통제하려는 노력 뒤에 숨겨진 공황 상태를 보여주었다. 과학수사팀과 수사팀은 유리조각, 핏자국, 천조각, 가구 위치 등 모든 세부 사항을 지혜와 최강식의 진술과 대조하며 기록했다. 모든 증거는 서로를 뒷받침하며 정확한 사건 재구성을 형성했다. 12시 모든 증거가 수집되고 신문이 끝난 후 강경정은 그들을 단호하게 바라봤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모든 증거와 진술은 검찰에 송치될 것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지혜는 하나를 꼭 껴안고 울며 고개를 숙였다. 최강식은 창백한 얼굴로 뻣뻣하게 앉아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혈흔 잔여물, 천조각, 시각적 증거, 그리고 현장 재구성까지. 강경정은 한때 평온해 보였던 집을 바라보며 일어섰다. 평화리 마을은 곧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누구도 법과 증거로부터 범죄를 숨길 수 없다. 밖의 금강은 여전히 고요하게 흘렀지만 그 집안에서 밝혀진 비극적인 밤은 관련된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었다. 재판이 열린 지 몇 주 후 서늘한 오후가 평화리 마을을 감쌌다. 평소 조용하던 길거리는 이제 정적이 흘렀고 바람 소리와 나무십 스치는 소리만 들렸다. 주민들은 여전히 온 마을을 바꿔놓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정의가 실현되었기에 분위기는 조금 더 차분해졌다. 논산지원 법정 오후 2시 재판장은 마지막 공판을 마쳤다. 주범인 최강식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범행을 돕고 방조한 며느리 박지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고 최강식은 창백한 얼굴로 몸이 굳고 무릎이 떨리는 듯 보였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아들 이정우는 두 피고인을 충혈된 눈으로 바라봤다. 그는 이제 어머니가 떠났고 가족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이 비극의 원인이 되었다는 쓰라린 현실을 이해해야 하는 어린 딸 하나를 끌어안았다. 정우는 슬픔, 분노, 그리고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무거운 숨을 참았다. 법정 밖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일부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긴장된 얼굴로 바라봤다. 경찰 몇몇이 상황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경비를 섰다. 누군가는 우리가 그렇게 좋게 알던 가족이 그렇게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상상도 못했어 라고 속삭였고 다른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신뢰와 도덕의 의미를 되새기며 고개를 숙였다. 정우는 하나를 품에 안고 법정을 걸어 나왔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멀리 보이는 금강을 바라봤다.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되었던 곳이었다. 그 고요한 강은 이제 가족과 사회의 무거운 교훈과 함께 실현된 정의의 쓰라린 상징이 되었다. 정우는 긴 숨을 내쉬며 딸을 다독였다.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해. 하지만 엄마를 절대 잊지는 않을 거야. 평화리 집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이웃들은 정우에게 다가와 짧은 포옹으로 도덕적 지지를 보냈다. 그들은 정직함을 지키고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며 비극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사건에 대한 소문은 단순한 가십이 아닌 점차 집단적인 교훈으로 자리 잡았다. 지혜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에게 편지를 썼다. 그녀는 깊은 후회를 쏟아내며 어른들의 잘못이 아이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된다는 희망을 담았다. 편지에서 지혜는 정직, 책임감,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강식은 교도소 철창 너머로 텅 빈 시선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가족과 명예,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모두 파괴한 모든 행동을 후회했다. 한때 그를 존경했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의 집을 피했지만 그 사건이 죄와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경고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날 오후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평화리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금강은 한때 강기슭에서 일어났던 어두운 역사를 속삭이듯 천천히 흘렀다. 그러나 비극 뒤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정직함, 충성심, 그리고 가족의 가치는 욕망이나 거짓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것. 하나를 포함한 새로운 세대는 이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나은 삶을 건설하고 올바른 도덕적 가치를 지켜나가기를 기대받았다. 평화리 마을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장을 마감했지만 그것을 지켜본 모든 이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겼다. 정의는 더딜지라도 결국 제 길을 찾아간다. 인간의 과오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지만 진실과 정직함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지키는 방패로 남을 것이다.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이 흘렀다. 평화리 마을은 서서히 일상을 되찾았지만 비극의 그림자는 관련된 사람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다.
금강은 마치 쓰라린 기억을 숨기려는 듯 고요히 흘렀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겪었던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다. 이정우는 이제 자신과 딸 하나의 새로운 삶을 일구려 애썼다. 매일 아침 그는 집 창문으로 강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추억하고 가족을 파괴했던 어른들의 잘못을 생각했다. 그는 하나에게 정직, 용기, 책임감에 대해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깊은 고통은 서서히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변해갔다. 박지혜는 철창 뒤에 있었지만 하나에게 꾸준히 편지를 썼다. 편지에는 후회와 사죄, 그리고 딸이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조언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쓰는 모든 단어는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려는 노력이었다. 비록 시간과 어머니의 목숨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최강식은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살게 되었다. 시간과 고독이 그와 함께하며 탐욕과 욕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한 결정에 대해 성찰하게 했다. 그는 사악한 행동은 결코 숨길 수 없으며 정의는 항상 제기를 찾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회의 산증인이 되었다.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도덕, 정직, 그리고 가족의 책임감에 대해 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주민회의에서는 건강한 소통, 가족 구성원 간의 개방성, 그리고 아이들에게 윤리적 가치를 교육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한때 비극의 말없는 증인이었던 금강은 이제 아무리 깊이 비밀을 숨겨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상징이 되었다. 학교와 지역사회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단순한 가십이 아닌 집단적인 교훈으로 활용했다. 아이들은 건강한 관계, 부모에 대한 존경, 그리고 파괴적인 행동을 피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기초임을 배웠다. 어른들 역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고 도덕적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성찰했다. 이 이야기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만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었다. 죄와 배신은 대가를 가져오지만 진실, 정직, 그리고 가족의 가치는 다음 세대의 미래를 지키는 방패로 남는다는 것. 평화리 마을은 더 경계하고 더 배려하며 가족과 법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정우는 마당에서 노는 하나를 볼 때마다 정직과 사랑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그는 딸이 트라우마 없이 자라기를, 어른들의 잘못이 그녀의 평생을 결정하지 않으며 정의는 비록 더딜지라도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랐다. 지혜는 추가 재판 전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썼다. 딸아, 기억하렴. 정직함은 언제나 길을 비춰주는 빛이란다. 어른들의 잘못이 지금을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네가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너의 미래는 여전히 빛날 수 있단다. 이 에필로그는 평화리 마을의 비극적인 장을 마감한다. 금강은 계속 흐르고 마을 주민들은 쓰라린 기억과 함께 소중한 교훈을 안고 살아간다. 이 이야기는 보편적인 경고가 되었다. 잘못된 관계, 배신, 그리고 거짓말은 가족을 파괴할 수 있지만 용기, 정직, 그리고 성실함은 언제나 다음 세대를 위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